오늘의 도서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울림이 있었던 내용을 위주로 공유해드립니다. 왜 소중한 인생을 남의 것이냐 방치하고 낭비하는가? 돈이든 마음이든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을 확보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제적 부와는 달리 정신적 부는 마음먹기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우리를 금수저로 낳아 길러줄 부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신적 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결심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에는 정신적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난 현대판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운명을 내맡기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라도 인생은 하기 나름이라고 믿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비실이 매일 혹독한 훈련을 하는 이유. 우리는 머리에 보트를 이고 몇백 시간씩 바닷가를 뛰었고 커다란 전신줄을 들고 달리기도 했다.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가 머리에 보트를 이고 달린 적이 몇 번인지 아는가? 전신줄을 들고 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훈련은 그런 기술을 익히자는 게 아니라 특정한 속성, 즉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겨내는 네이비실 특유의 근성을 가진 대원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다. 고도의 불확실성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식적인 마음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좁히는 것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상황이 확실해질수록 불확실성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든다. 사격, 이동, 그리고 통신은 네이비실 대원들이 갖춰야 하는 3대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런 기술들을 완벽하게 연습해 무의식적인 근육 기억에 기록해두면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극복할 의식적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런 기술들이 제2의 본능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훈련과 연습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불확실성을 향해 돌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이루는 3단계 프레임워크. OWN. 프레임워크의 3단계를 이용하면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기기도 쉬워진다. OWN. 목표, objective, 오류, wrong, 숙달, 내일. objective. 목표를 정의한다. wrong.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떠올려보고 그런 오류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발생 가능성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 내일.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철저히 익힌다. 위기는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 부러울 만큼 강력한 내적 통제 성향을 발휘한 사람으로 나는 브루스 리를 꼽겠다.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경력 관리에 이르기까지 브루스 리는 자기 이야기, 즉 자기 삶에서 주인공은 자신밖에 없음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1968년에 집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의사가 앞으로 무술은커녕 고통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로 살아야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할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다. 외적 통제 성향이거나 내적 통제 성향이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고통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손 팔굽혀펴기 500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브루스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위기는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장애물에 대한 반응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쓰러질 때 내가 왜 쓰러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패배는 마음의 상태다.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다. 나에게 패배는 오로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 대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동일 뿐이다. 패배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일깨워주는 현상이며 성공과 진실을 향해 정진하는 과정이다. 쓸데없는 후회와 불안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는 법.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모든 일이 언제나 우리 생각처럼 풀리지는 않는다. 때로는 커다란 시련이 우리를 덮치기도 할 테지만 어차피 그게 인생이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미 지나간 고통을 끊어내지 못하고 현재의 고통으로 끌어안을 이유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미래의 고통을 끌어와 지금 괴로워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미래의 고통은 우리를 덮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를 덮쳤던 과거의 고통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현재에 머무를 수 없다.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스토어 철학자들은 일찍이 시련과 난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처럼 쓴 명상록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고난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불운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재에 파묻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견뎌낸 것은 나의 행운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견뎌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불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불운을 견뎌낼 능력을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 고통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만 국한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남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라고 한탄하는 일에서 오히려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라는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분이 좋아진다.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이 사라진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감사의 순간을 세세히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보라. 그렇게 하면 몇 달쯤 지난 후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그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커진다. 어떤 사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느끼거나 오롯이 되살리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례를 떠올려 똑같은 방식으로 세세히 적어둔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감사의 실천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언제 그것을 하면 좋은가 이다. 어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든다고 한다. 반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감사의 순간을 적는 편을 선호한다. 그러면 남은 하루가 편안해진다. 하지만 언제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냐 마느냐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가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곳에 가기만 하면 그와 같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습관을 버리고 지금 밟고 서 있는 마당을 가꾸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앞마당에 씨앗을 뿌리면 된다. SOW 멈추고 스탑 소유하고 own 노력하라 work. 첫째,
다른 곳을 바라보기를 멈춰야 한다. 이제 당신도 울타리 넘어 옆집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안다.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는가? 둘째, 지금 당신이 밟고 서 있는 마당을 소유하라. 이미 당신의 마당에 집중하고 있는 53.1%의 마음에 나머지 46.9%를 더하면 당신의 잔디밭이 얼마나 더 파랗게 살아날지 상상해보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당을 바람대로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남들이 보기엔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비가 10년간 노력한 것처럼 비옥한 정원과 비옥한 마음을 가꾸는 비결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다. 나중에를 오늘로 바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 솔직히 이번 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중에라는 말로 꿈을 미루면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감히 장담하건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은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미뤄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일, 부모가 되는 일, 회사를 창업하는 일, 전 재산을 팔아 세계 여행에 나서는 일, 삶의 가치를 더할 게 분명하지만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뤄온 모든 일을 떠올려보라. 적당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지금뿐이다. 나중에를 오늘로 바꿔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은 아마도 제프 베이조스일 것이다.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회사 아마존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꿈틀거릴 무렵 그는 그것을 전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고안에 선택해 적용한 방법이 이른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아주 단순하다. 그것은 X년 후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후회할까?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베이조스는 훗날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80세가 되었을 때 이 시도를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인터넷은 머지않아 엄청난 괴물로 성장할 것이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기로 한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터였다. 비록 실패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믿었다.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일했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자신의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썼다. 지은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후회다. 인생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훤히 보게 된다. 대부분 자신이 한 선택 혹은 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건강은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 세네카가 경고한 인생의 낭비가 바로 이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아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주제로 한 탁월한 연구에서 우리의 능력 안에는 오직 현재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남겼다. 과거는 우리가 남겨두고 떠나와 우리 머릿속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으며 그조차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그 정의 자체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오로지 지금뿐이다. 이 개념은 아주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현재 밖에 없으니 이에 집중하고 몰입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현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대응해야 하는 변수들을 따라가기 벅찰 만큼 늘어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갖 변화에 대응해도 뒤처질 것 같은 마당에 과연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한다는 말인가? 이런 올인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쩐단 말인가? 그런 고민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의 대답을 내놓는다. 즉, 모든 일을 적당히 해내는 쪽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쪽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신가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집중이란 100가지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거절함을 뜻한다. 사실 나는
내가 한 일만큼이나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1000가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를 설립한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책 원칙에 이렇게 썼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도 원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 인생은 맛보기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대안이 수두룩한 거대한 뷔페와도 같다. 목표를 선택한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거나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지점에서 실패한다. 적당히 괜찮은 대안을 거부하기가 두려워 너무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추구하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말라. 선택하고 집중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과감하게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라. 핵심적인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쓴 글에서 선택과 집중을 훈련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 중에 그대가 최고로 꼽았던 것을 생각하라.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했는지 돌아보라. 즉,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에서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미 당신이 손에 쥔 소중한 것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여기에는 재산, 경력, 사랑하는 사람, 건강, 그 밖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처음부터 완벽한 목록을 만들려고 무리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포함해 나가라. 이 목록을 손에 들고 각각의 항목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갑자기 한 항목이 사라져 버렸다고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어렵게 구한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두 번 다시 그와 대화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자. 소중한 물건이 망가지거나 도난을 당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을 파고들며 시각화에 집중한다. 그것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의 기분을 느껴본다. 바로 그거다. 시각화 뒤에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애착이 샘솟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없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쫓느라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일단 시작하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자기에게 알맞은 일은 도전하고 실수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행동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이란 없으며 미숙하더라도 무엇이든 해봐야 길이 보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전을 꺼리는데 어딘가에 정답이 있으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키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마음가짐은 크게 잘못되었다. 단 하나의 정답으로 만족하기에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는 가진 정보를 종합해 최대한 좋은 답을 찾고 그 좋은 답을 최고의 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회사를 세우거나 제품을 만들 때 초기 아이디어가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다. 관건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것인가이다. 그들은 단 하나의 정답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정답을 만들어냈다. 일단 길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후속 행동을 통해 그 선택을 자신의 정답으로 만들어갔던 것이다. 완벽이 아니라 적당이면 충분하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MV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에릭 리스가 자신의 책 린 스타트업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최소 기능 제품의 줄임말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최소 기능 제품은 얼리 어댑터의 공감을 끌어낼 딱 그만큼의 기능만 가진 제품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 상품을 구매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한다. 최소 기능 제품은 기대치를 낮추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가를 대변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제품을 내겠다고 고심할 게 아니라 최소 기능만 갖춘 제품을 조금이라도 빨리 출시하면 일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더욱 신속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고칠 수 있다. 즉, 완성도보다 속도의 방점을 찍으라는 뜻이다. 최소 기능 제품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날 것 그대로 불러오고 제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낸다. 그때부터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완벽한 제품을 좋은 제품의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훈계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것이 겁난다면 세계적인 창업가들의 초창기 모습이 어땠는지 찾아보길 권한다. 2004년의 페이스북과 1995년의 아마존을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보라. 마크 저커버그와 제프 베이조스는 일단 빨리 세상에 제품을 내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크고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빠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좋은 태도가 품격 있는 삶을 만든다. 타인의 평가나 지난 과거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머리와 마음에서 몰아내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다. 비록 지금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보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자꾸 쌓이면 달라진다. 그러므로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거대한 사회 변화도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이루어진다. 세네카는 마음의 평온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현명한 사람은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전면에 내세울 기회를 찾아낸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혹은 행운의 여신이 제공하는 기회에 따라 확장하거나 수축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움직여야 하며 가만히 얼어붙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통제 가능한 영역을 축소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여러분도 그런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 비롯된다. 지금 막바지에 다다른 것은 마음의 세입자로 살아온 세월이다. 이것은 자책하거나 슬퍼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이미 지난 일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놓여 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마음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어버릴지 스스로 소유할지를 결정할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 즉 배움의 단계를 마쳤다. 이제 다음 단계, 실행의 단계로 나아갈 때다. 다시 한번 에픽테토스를 인용하자면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배우지 않았다면 뭐하러 배웠는가? 그 과정이 쉽다고 우길 생각은 없지만 내 딸이 내게 한 말처럼 어려우니까 연습해야 한다. 여러분은 플레이북을 끝까지 읽었으니 코치가 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제 인생이라는 경기장으로 뛰어나갈 시간이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가? 연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에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